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오늘은 키워드로 보는 보건 간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문제를 추려봤더니 생각보다 문항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고 해서 몇 가지 문제만 좀 뽑아서 이것도 2시간에 나눠서 설명을 좀 차분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처음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언제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국가가 질병이라던가 노령 등에 의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를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2가지로 나뉘어지는 게 내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내가 지금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탈북민이라던가 아니면 이재민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경제적 지불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때에는 공공부조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건 사회보장 중 사회보험, 즉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입되는 그쵸. 바로 여기에 의료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국민건강보험 하면 주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여금. 왜 기여금이라고 하느냐. 내가 냈으니까 꼭 혜택 받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여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여금 형식이다. 꼭 받기 위해서 내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 하면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정률제. 요거와 관계된 게 제3자 지불 방식.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환자가 있고 내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이게 너가 되겠죠. 그럼 내가 의료기관에다가 몇 %의 돈을 내죠. 뭐 예를 들어 15라던가 20%의 돈을 내게 되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보험사. 여기서 이제 보험사다라고 하는 게 건강보험공단이에요. 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서 당신의 가입자인 나라는 사람이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고 이런 서비스를 받고 나서 15에서 20%를 돈을 냈어요. 나머지 저 주세요 라고 하고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너 외에 제3자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제3자 지불 보상 방식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률제. 일정 %를 돈을 내고서 진료를 받아야 되죠. 무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률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으면서 이렇게 기여금 형식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급여에 따라서 차등으로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급여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내는 금액이 달라요. 하지만 균등 수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험금을 조금 냈으니까 조금만 혜택 받을게요. 아니죠. 차등 급여이지만 균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사회 통합에 도움을 주더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산업간호에서 이제 직업병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키워드 나왔어요. 잠수, 해녀, 잠안병. 자, 이렇게 우리가 요 직군에 있으신 분들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러다가 올라올 때 서서히 감압을 해야 몸속에 있는 질소라고 하는 부분이 잘 처리가 되는데 결론은 잠안병의 원인이다 라고 하면은 질소가 갑작스런 감압으로 질소 가스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 중추신경계를 마취시키는 것. 이게 잠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감압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원인은 질소인가요? 질소라고 하는 부분은 없앨 수 없어요. 우리 공기 중에 많이 있는 것도 질소거든요. 그래서 질소라고 하는 거를 없앨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갑작스런 감압을 요거를 조절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잠안병의 원인은 바로 요겁니다. 갑작스런 감압.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감압해라.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보건교육 후 최종 단계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지역사회 간호라는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에서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지워버려야 되겠다. 네. 거기에서 여러분들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배우셨어요. 그게 순서가 사정, 진단, 계획, 수행, 그리고 평가거든요. 이게 보건교육에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지역사회 간호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이 바로 여기 있는 이제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보건교육도 있고 직접 간호 제공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활동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이제 지역사회 보건에서 간호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기본은 똑같아요. 보건교육을 할 대상자에 대한 사정,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보건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분석을 통해서 교육을 선정하겠죠. 이때도 우선순위가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하는 우선순위 들어가고요. 그럼 어떻게 이제 보건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 계획을 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보건교육 계획안이라고 하죠.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 진행이 됐는지를 평가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가 덧붙여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평가를 했는데 이번 교육이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재계획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 단계는 재계획이거나 아니면 평가이거나 둘 중에 하나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보건행정 문제인데요. 70대 노인 김씨가 탈장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또 키워드는 정해진 진료비 지불을 했답니다. 근데 얘의 장점을 쓰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뭐겠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나오시죠. 네,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진료비를 산정하는데 하나가 행위별 수가제, 즉 받은 서비스만큼 돈을 내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싶어 해요. 왜냐면 뭐 진료 진단에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또 이제 뭐 서비스를 더 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국민 의료비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는 아이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게 포괄 수가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두 가지만 하고 있고요. 이거는 특정 진단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백내장 수술도 있고 여기 보시면 탈장 수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자연 분만이라던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정해진 진료비다 나왔으니 얘는 지금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자, 그럼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뭐냐?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즉, 국민 의료비 아이고, 너무 멀리 썼네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모든 방식이 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 단점은 돈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중증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많이 노력하지 않으니까 의료의 질이 그리 높지 않다. 저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그렇고 그리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금연교육이 효과적인 대상과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자, 금연교육이 효과적인 대상이지만 결론은 교육의 효과적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학교 보건이 여기에서 나오게 돼요. 즉,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대상은 학생이에요. 왜요? 영유아가 더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학생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영유아 너무 어린가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효율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 학교라고 하는 글씨 좀 잘 쓰고 싶어요. 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 스스로에게 네,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육을 위해 모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따로 시간과 장소를 할애해서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고 인구의 크기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 뭐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모자보건하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습관이 형성되는 단계예요. 좋은 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 요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느냐. 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집단 생활로 인한 감염의 취약성. 감염병 전파가 크다. 빠르다겠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요 아이들이 학교가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귀가해요. 그래서 지역사회로의 파급 효과가 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거 배웠어. 손 씻기는 30초 이상 해야 된대. 뭐 이런 것들 아이들 와서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금연 교육의 효과적인 대상은 학생입니다.
그럼 최종 목표는 뭐냐? 최종 목표는 결론은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 목표예요. 보건교육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네, 원하는 색깔이 안 됐네요. 습관화 그리고 실천입니다. 우리가 알고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꼭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교육식 학습 내용 조직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학습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여러분들 책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게 반복의 중요성, 그리고 심화의 중요성인데요. 이 심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복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심화할 때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자, 그리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요렇게. 반복을 하면서 심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는 내용인데 깊어져야 돼요.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그런데 이게 그냥 같은 내용만 계속 반복하는 건 아니고 요 계열성을 따라서 점점점 난이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원칙은 정말 많이 물어봐요. 이거 진짜 사실 지금까지 풀고 있는 보건 간호 문제들이 다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여기는 정말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7번 문제 마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서 재가급여에 속하는 내용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장기요양보험 하시면 아시겠지만 노인 장기 요양급여 여기 예쁘게 쓰고 싶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이죠. 인지지원 등급을 포함해서 6개의 급여로 나뉘어져 있고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이제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가 있고, 그리고 재가급여, 제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재가급여에 이제 몇 가지가 나와져 있죠? 먼저 방문 요양. 자, 방문 요양이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요양보호사분들이 오셔서 일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많이 물어보죠. 방문 간호. 방문 간호는 말 그대로 가정을 방문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를 해주는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할 수 있느냐?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 그리고 3년 이상 더하기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위생사, 요렇게 세 군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고 말 그대로 간호 서비스예요. 자, 그 다음이 세 번째, 방문 목욕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문 목욕이라고 해서 목욕차가 와서
원래 이런 분들 이제 턱목욕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샤워하는 것도 조금 힘든데 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방문 목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주야간 보호라는 게 있어요. 주야간 보호. 그리고 단기 보호라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단기 보호가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날짜가 바뀌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15일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은 9일로 이야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월 9일 안에 단기 보호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게 이제 재가 급여라고 해서 다양한 기타 재가 급여라고 해서 이제 복지 용구, 구입비, 지원 이런 것들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의 항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자, 요거에 대해서 역사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역사 나갑니다. 자, 이게 먼저 제도된 거는 첫 번째 1978년도에 소련의 알마아타 선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자. 즉 돈이 없어서 내가 의료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근데 이게 70년대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국가가 힘을 써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라고 대두된 게 바로 1차 보건의료예요. 1차 보건의료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의료라고 하는 것으로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조건이 바로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지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아서 지불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되고 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4가지 원칙이에요. 자, 이거로 인해서 두 번째 1980년에 여기에 있는 요 법이 짜자자자잔 짠짠 짠짠 제정됐어요. 그로 인해서 1981년도에 보건진료소가 개설되었고 여기에 의사들 가세요라고 했더니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걸 우리가 보건 전담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호사나 조산사가 파견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가 흘러서 지금은 사실 뭐 교통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왜냐면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니까 교통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이 1차 보건 의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의료라는 부분의 개념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의료라는 부분에서 건강 증진을 좀 더
강조하는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관련 있는 기관을 물어봤으니 기관은 바로 요아이입니다. 요아이 보건진료소. 이거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 게 노인 문제랑 관련이 있을 거다 생각하시는데 이거 시대적으로 보면은 노인 문제랑 관계없어요. 이때 노인 수명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1차 보건 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보건 의료 나오면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예방이라던가 치료라던가 재활 이런 것들 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 요즘은 건강 증진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 간호사나 조산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추가로 보건진료소 개설 어디에 하는지 아시죠? 네. 리, 동, 도서 지역. 좀 이렇게 외진 지역에다가 산간, 벽지, 오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우 너무 조그마네요. 죄송합니다. 요렇게 개설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생각보다 1차 보건 의료 많이 헷갈려 하셔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잘 되시면 정말 문제가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험 언제나 화이팅이고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